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문화의 또 다른 현저한 특징이 이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에 또는 상호 유료한 교환이라는 개념을 근거를 두고 있다. 현대 인간의 행복은 진열장을 바라보고 즐기거나 현금 또는 월부로 살 형편이 닿는 것은 모두 사들이는 데에 깃들어 있다.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 각도에서 사람을 본다. 남자에게는 매력적인 여자가, 여자에게는 매력적인 남자가 바로 그들이 구하는 상품이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보통 인격의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는 품질의 상품 꾸러미를 의미한다. 특히 인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그 시대의 유행에 좌우된다. 20년대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거칠고 성적 매력이 있는 소녀가 매력적이었다. 오늘날의 유행은 오히려 가정적이고 수저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교적이며 간대해야 하지만 진취적이고 패기만만해야 했다. 어쨌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느낌은 보통 상호 교환이 가능한 인간 상품에 한해서만 발견된다. 내가 흥정에 나선다고 하자. 상대는 사회적 가치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해야 하고 동시에 상대자도 나의 명백한 또는 숨겨진 자산이나 잠재력을 고려한 다음 나를 원해야 한다. 이리하여 자기 자신의 교환 가치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입소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상을 찾았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종종 부동산을 살 때처럼 발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은 이러한 흥정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시장지향적이고 물질적 성공이 높이 평가되는 문화에서는 인간의 사랑관계가 상품과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교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따르더라도 놀란 이유는 하나도 없다.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가정을 유도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데 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하듯이 지금까지 남이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때 이 합일의 순간은 일생 중 가장 유쾌하고 가장 흥분된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소외되고 고독하며 사랑 없이 지내온 사람에게는 더욱 경이롭고 기적적으로 느낄 것이다. 이 기적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친밀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대체로 더욱 촉진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두 사람이 서로 잘 보게 되면 그들의 친밀감은 기적적인 성격을 점점 더 잃어가고 마침내는 그들의 대립, 실망, 상호 권태로 최초의 흥분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이 홀딱 관해 서로 미쳐버리는 강도를 그들의 사랑의 강도의 증거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독했던가를 밝혀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기보다 수월한 것이 없다는 이러한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압도적인 입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지배적 의견으로서 지속되어 왔다. 사랑처럼 거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시작하여 오히려 실패하고 많은 활동이나 사업은 거의 없다. 이것이 어떤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할 것이며 더 잘할 수 있는 법을 배우든가 그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은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
사회가 현대 문명이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상품 시장, 주식 시장이나 상품 시장이라는 이런 시장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노동도 노동 시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결혼도 결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시장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것, 특히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마치 시장에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양태, 그런 심리 상태가 지배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서가 오는지 좀 나눠주시죠. 여러분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하는 얘기를 곁들여도 괜찮아요. 이 책을 몇 주 전에 이제 처음 접하고, 저는 그 전에 읽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의외였고, 나름 많이 생각하게 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기술인가라는 그런 거를 제시하는 것부터 좀 그렇긴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데, 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좀 시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좀 이해하는 게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에서 처음에는 뭐 빅토리아 시대부터 얘기하지만, 시대나 이런 환경,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도 달라지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좀 이 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강의에 대해서 되게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보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개념, 관념 이런 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더 우리가 접근하고, 또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사랑의 개념이 시대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해되고 또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렇게 바뀌어진 환경에 따라서 사랑의 개념도 바뀐다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김태경 목사님이 젊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니까 젊은 분들이 느끼는 그 사랑에 대한 개념,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의 사랑의 정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같이 좀 쉐어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에릭 프롬만 해도 이 책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의 가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공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얘기가 일리가 있지만, 또 우리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현대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 또 현대를 사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는 에릭 프롬의 정의가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선택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존적으로 사랑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느낌들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 김태희 목사님이 저희 전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 그전 같으면 이제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목회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고민하는 것들이, 젊은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때는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뭐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갖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너무 당당하게 제 앞에서 저는 동거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이라든가 시대적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런 개념,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개념,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르게 정의되거나 적용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런 변화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에릭 프롬의 얘기 속에 우리가 상당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사랑이라는 개념과 섹슈얼리티, 성이라는 개념을 동치했던 것에서 오는 혼란이죠.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자기의 욕동의 만족에서 행복함이 온다. 그리고 그래서 성적으로 온전한 만족을 얻는 상태를 갖다 이상화한 셈이죠. 그게 사랑하는 상태, 성적 만족이 사랑이다라고 봤던 그런 개념이 숨어 있어요. 프로이드의 개념 속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프로이드가 봤던 이 사랑의 개념과 성적 만족을 동치하고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좀 클래리파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보통 성적인 만족이나 성적인 유혹, 성적인 끌림, 이것은 반드시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학대하고자 하는 이런 공격성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불안할 때 어느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한 것 때문에 이게 성욕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성욕이 온다고 보는 것, 혹은 성욕의 만족이 사랑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 성과 사랑을 동치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오류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성의 관계는 사랑하고는 별개로 구별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대적인 추세라고 보여요. 그래서 성은 성 나름대로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는 성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존 세대들은 굉장히 큰 도전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누구나가. 우리가 이해했던 사랑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개념, 단순한 정성가, 그러니까 성적 만족의 정성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우는 나르시스틱 니드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가, 아니면 성적 욕망이 다 채워지는 관계, 이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대상 스스로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 귀한 대상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같이 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것인가. 사랑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얘기를 이해할 때도 이분들에게서는 이 사랑의 개념과 섹슈얼리티 개념은, 섹슈얼리티는 자연스러운 어떤 욕망이고, 그 욕망을 서로 교환하는 것 자체는 사랑의 개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경우도 생겨나고, 또 이 성이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임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적 관계에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 사랑을 좀 분리해서 개념적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좀 이번 특강 과정 속에서 서로 도전하고 조금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 과정 과목 같았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였냐면 그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성교육 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발제를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유럽의 사례들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 유럽의 사례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그 성교육을 하고, 뭐 시청각 교재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 전에 또 한국에 또 그 이야기 또 나와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걸 뭐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유치원이 했다, 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 미국에서도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6학년이니까, 여기는 중학교거든요. 6학년인데 그 학교에서
금요일 날 학교 끝마치고 나갈 때 문 앞에서 남자아이들한테 콘돔을 나눠준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6학년이면 아주 꼬맹인데 그 생각했는데 콘돔을 나눠주고 학교에서는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근데 왜 한국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왜 이렇게 애들끼리 서로 배우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는데 그 문제는 그 수업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그쪽 관련인데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가르침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 던졌냐면은 그 유럽의 이야기들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가져와 가지고 가르쳐 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은 중학교에 타가수 만들어 놓고 그래야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유럽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하니까 타가수가 있잖냐고 학교에서. 그 자연스럽게 아이를 맡겨놓고 수업도 들어가니까 한국에도 콘돔 나눠주기 전에 타가수부터 준비해야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도 타가수 준비할 거냐고 그랬더니 침묵이 딱 흐르더라고요. 침묵이 딱 흐르면서 한 거의 5분 동안 아무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어디서 딱 부딪히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인격적인 부분들도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격적인 거나 성품적인 거하고는 이거 별개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인격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나 교회 이런 데서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테크닉한 것들을 같이 접목해가 하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이거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교육의 목표라든지 또 뭐 정신분석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 뭐 상업적이거나 기술적인 것들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내면의 문제들을 우리가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말할 때 내면 깊은 사랑하고 겉을 치장하고 있는 상업적인 듯한 느낌, 흔히 말하는 우리 세속적인 사랑 이거하고 구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에리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아까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보통은 이기적인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라는 거를 그게 뭔지를 구별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채우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정신분석을 배워보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가 그걸 아는데 그걸 자기를 충분히 잘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사실상은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해야지 영성적인 부분도 해결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이냐 성적인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성적인 욕망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데 그렇다고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냐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관련은 있지만 성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굉장히 크게 잘못된 부분이 그거예요. 욕동 만족이 행복이라고 봤던 부분. 그러니까 동물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욕동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 그런데 사회적인 금지 때문에, 사회 규범 때문에 그것을 또 금지하고 조절하는, 규율하는 것을 정신분석의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슈퍼이고와 이드 이고 이런 개념들을 가져왔는데 프로이드의 인간관 중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간관, 어떤 동물적인 인간관들이 숨겨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동의 만족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 본능적인 욕동적인 측면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지만 그 욕동을 제한 없이 욕동을 충족시켰을 땐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동의 충족이라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 사랑인가 하는 얘기하고 지금 겉의 동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심플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채우는 사람은 굉장히 피폐한 인간이 되어버리거나 심한 사람은 사이코틱한 상태까지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구조가 이게 동물하고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삶이 기술이듯이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림이나 그림, 건축 또는 의학, 공학을 배우고자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과정은 무엇일까?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론의 습득이고 또 하나는 실천의 습득이다. 만일 내가 의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먼저 사람의 몸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모두 안다고 해서 의술에 숙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론적 지식의 결과와 실천의 기술이 궁극에 하나로 융합될 때까지 수많은 훈련을 쌓은 후에야 의술에 익숙하게 되는데 융합은 모든 기술의 습득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론과 실천의 습득 외에도 어떤 기술에 능숙한 자가 되려면 제3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술의 숙달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적용된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이 뚜렷한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의 기술을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의 대답도 여기에 있다.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외의 것들, 즉 출세, 명성, 금력, 권력을 사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온 정력을 쏟으면서도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데는 조금도 정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돈이나 명성을 얻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만이 배울 가치가 있고 오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대적 감각에서는 무익한 사랑은 정력을 쏟을 필요가 없는 사치라는 말인가. 어쨌든 앞으로는 사랑의 기술을 앞의 부분에 따라 다루기로 한다. 우선 사랑의 이론을 논의할 것인데 이것이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듯이 이 책에서도 실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이 내용 제가 조금 더 부연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 사랑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 기술이라는 말 제가 아까 예술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한 심플한 테크닉이 아니라 어떤 학문이나 예술을 한다고 할 때 어쩌면 그 이론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이론을 실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 정신분석의 틀에 맞춰본다면 정신분석 이론을 배우지만 정신분석 이론과 함께 정신분석을 임상해서 실제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숙달이 되는 거죠. 그래 프랙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티어리와 프랙티스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에릭 프롬이 보고 있는 관점은 거기 이 두 가지가 보통 교육기관에서는 이 두 가지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론과 실습, 이론과 실천이 이루어져서 실제 어떤 커리어를 할 수 있을 만큼 되면은 교육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에릭 프롬이 제3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을 습득 외에도 아주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려면 제3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기술의 숙달 자체가 궁극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Ultimate concern이 돼야 The mastery of the art must be a matter of ultimate concern. 여러분이 그래서 우선 의학을 배운다면 의학 교과서를 의학 교육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임상이가 돼서 임상 수련을 몇 년씩 이렇게 받죠. 인턴을 하고 인턴 다음에는 또 레지던트라고 그런가요? 이런 프랙티스를 하면서 이렇게 숙달돼 나가는데, 그래서 교육과 실제 실천이죠. 임상 과정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추구하는 영역, 그게 기술이 됐건 아트가 됐건 그러니까 예술이 됐건 학문이 됐건 그 분야에 대한 그것을 숙달하는 것 자체, 그것을 충분하게 익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얼티미트 컨설,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된다.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정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배워서 그것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어떤 사명이나 미션이거나 어떤 패션을 불러일으켜서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조이풀한 것이어야 된다. 그 자기의 삶의 목표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예술이나 기법의 어떤 기술에 통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삶의 궁극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자기의 트루셀프를 발현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트루셀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론을 배워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자기 트루셀프의 발현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자기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계속해서 추구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티미트 컨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본다면 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될 만한 것이어야 참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나깨나 그 속에 파묻혀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블리게이션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당위 때문에 내가 대학 교수로서 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논문을 1년에 몇 편을 써야 된다는 이런 그것 때문에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분야를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 그쪽에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고 그 영역에 내가 좌우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고 거기에서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동인이 이 모티베이션이 끊임없이 자가 발전이 돼야 돼. 이 모티베이션이 없는 한 그것은 평범한 직업인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 자체도 여기에 사랑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쁨이어야 된다. 사랑 자체가 얼티미트 컨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삶의 목표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사는 과정이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참으로 체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이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The mastery of the art must be a matter of ultimate concern.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there must be nothing else in the world more important than the art.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추구하는 그 아트 밖에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얼티미트 컨선이에요. 얼티미트 컨선, 내 관심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부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구 자체가, 여기서는 아트 오브 러브라고 한다. 아트 오브 러브 자체, 사랑의 추구 자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여기서는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을 충분하게 체득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어쩌면 이게 하나의 나의 사명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 가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쩌면은 에릭 프롬의 한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 잠깐 나누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에릭 프롬이 이렇게 쓰면 너무 과장해서 썼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제가 아이들을 낳으면은 저절로 부모의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예쁘고 사랑스럽게 있고 이런 거는 정말로 사실이지만 그 사랑의 기술에 대한 문제는 그게 아티피셜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모르고 아직까지도 배워야 된다고 배워왔다는 사실은 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 방법을 배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무슨 뭐도 아니고 무슨 자동차 주행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도 이런 기술이 필요하냐 하는데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정말로 진짜로 물에만 넣어놨더니 수영을 그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를 완전히 체화할 때까지 아까 울티밋 고울이라는 거는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른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상대방과 자기가 체화될 정도로 완전히 젖어드는 그 상태까지를 저는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저희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희 딸한테도 야 기회가 있으면 연애도 막 해보고 어떤 사람도 많이 사랑도 해보고 아픔도 있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얘도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아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어떻게 했던 이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론이 있으면은 이론이라도 사실 이론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하면 어느 시대인가 조금씩 젖어드는 것처럼 저희 몸에 이렇게 젖어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것도 뭐 어떻게 이성을 꼬시고 이런 아주 자잘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배려심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자유롭게 놔둘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서서히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하신 뭐 섹슈얼리티에 대한 것도 서서히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기회가 되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에릭 프롬의 말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를 저절로 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아주 본인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프랙티스하고 있는 것을 나눠줘서 고마워요. 또 다른 선생님도 좀 나누시죠. 저는 이게 에리 프롬이 이게 얼티밋 컨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 이 사람은 정신분석 학자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것은 이제 인간 존재 더 나아가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그런 통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얼티밋 컨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테크닉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그 기술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것 결국은 이게 여기서 에리 프롬 말하는 아트라고 말할 때는 다 아트를 하신 분들이니까
잘 이해되실 것 같은데 아트라는 자체는 기술과 이론과 실천이 플러스 인간의 인격이나 정신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론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한데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얼티밋 컨선으로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정신분석에서 말하고 있는 원대상과의 관계라든지 그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게 과연 뭘까라고 보면은 결국 파고들고 파고들면은 원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다시 경험한 재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쪽 편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굿 이너프 마더였는지 아니었는지 배드 오브젝트로 되는지 굿 오브젝트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런 굿 이너프 마더의 역할로서의 대상이 만나지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혼이라는 뭐냐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결혼도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예, 그래 결혼을 하려면은 그 결혼하려면은 내가 상대방의 엄마 원대상으로서의 엄마나 아빠가 되어주면은 결혼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엄마와 아빠가 건강한 건지 아니면은 잘못된 건지 왜곡된 건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혼 생활이 달라지는데 정말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좀 정신분석 배운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도 같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치료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도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어요. 막 좋은 그 만나서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성장되고 이런 등등등 생각했는데 결혼할 때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감정적인 것들이 더 앞서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 이게 생각만큼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결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혼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리프는 말하고 있는 이 얼티밋 컨선이라는 게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한 어, 그 원대상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심리 내적인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받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대상에게 줄 수 있는 사랑, 부부간의 사랑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에 있는 대상들과의 사랑, 결국 인류에까지 하는 얘기죠. 이 사랑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집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와이프를 사랑한다. 내 와이프에 집착하고 있는. 근데 내가 내 와이프를 사랑하듯이 다른 이웃들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자녀도 내가 사랑할 힘이 있는가? 그래서 어쩌면 사랑을 하나의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까 어떤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능이라고. 그렇다면 어떤 대상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사랑은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서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힘이 있을 때 사랑이 일어난다고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브젝트 러브가 이루어지는데 아브젝트 러브가 셀프 러브하고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셀프 러브가 어쩌면 그것은 나르시시즘이라고 봐서 어쩌면 나르시시즘은 자기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 때문에 대상 사랑하고 다른 것이라고 프로이드가 봤던 건데 다른 학자들은 특히 최근에 와서는 프로이드의 이 개념이 틀렸다고 봐요. 나르시즘은 병리적인 것인데 건강한 나르시즘이라고 할 때는 셀프 러브라고 할 때 병리적인 것이 아닌 건강한 셀프 러브를 가진 사람만이 대상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면 이 대상을 어느 한 대상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 모두 그러니까 내 가족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 넘어 공동체 아니면 내 민족 아니면 내 전 인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결국 그 같은 사랑이 어떤 신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이 동질성을 지금 에릭 프롬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모든 사랑의 근원적으로 대상에 상관없는 어떤 태도, 사랑하는 태도가 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럼 그 이웃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도 있지만 가족 이외에 다른 대상까지도 내가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내가 정해진 어떤 대상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사랑의 단계가 아직은 낮은 단계에 있다고 에릭 프롬의 견해로 보는 거죠. 어떤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은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가 우리가 가야 참다운 사랑을 얻었다고 본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조금 더 얘기를 나눠가 보죠. 가족 관계에서 보면은 형제에 따라 가지고 부모의 사랑받는 질이 달라진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는 편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 자신이 특히 엄마가 자기를 돌보는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이 첫째 아이 때보다 둘째나 셋째 때 더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직 사실 자기의 어떤 셀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상호관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능력이 더 개선되었다고 발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둘째나 셋째 되니까 이제는 자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만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니까 그게 단순하게 그냥 편애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왜 첫째 아이한테는 자꾸 짜증나는 것들을 많이 표현했을까 해보니까 애가 짜증난 게 아니고 자기한테 짜증난 거를 그냥 투사적으로 애한테 보냈던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아이와 겪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생기면서 오히려 둘째, 셋째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게 근데 뭐 해준 게 있냐 물어보면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돌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 가지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이런 것들이 가족 관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인관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리반이 봤던 부분이 어떤 만족에 대한 욕구, 그것은 건강하다는 얘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받고 싶고 어디에 소속하고 싶고 또 뭔가를 얻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서를 대상에게 주어서 그 대상이 자기를 내가 돌봄을 받고 싶으면 돌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이건 잘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기 어려운 거가 need for security라고 하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고 싶은 욕구가 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데 대상이 안전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자기의 불안을 어느 정도 소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는 이 불안이 적다는 얘기죠. 근데 양육자가 불안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는 불안을 안고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강 목사님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양육자가 아직 자기를 사랑하고 대상하고 자기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안에
불안들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이 아이에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아이들 그다음에 계속 키우다 보면 아이들하고 자기 본인과 아이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지키는 힘들이 생겨나니까 둘째, 셋째 아이 키울 때는 조금 더 안정된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꼭 그 순서에 따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부모의 불안 혹은 또 부모의 이 불안과 관련돼서 아이를 바르게 사랑하는 능력.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기애적인 사랑인가? 문제는 나르시스틱한 사랑은 누구나 해요. 누구나가 그 동물도 자기애적인 사랑은 다 하는 거니까.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사랑, 자기 중심의 사랑은 누구나 하는데 그것이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라는 얘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